네, 안녕하세요. 아싸살롱 김은주의 경성백경 시간입니다. 김은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의 경성백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네, 오늘은 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붉은색 벽돌집 딜쿠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딜쿠샤요? 네.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네. 딜쿠샤는 이게 보시면은 얼마 전에 권율 장군의 집터로 알려져 있는 그 은행나무, 아주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행촌동이라고 불렸는데 아직 지금은 이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작은 상가들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 행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붉은 벽돌집에 딜쿠샤 건물이 서게 됩니다. 아, 네. 딜쿠샤는 어떤 집인가요? 딜쿠샤는 그 1923년에 지어졌는데 지금 2022년에 딜쿠샤 역사박물관으로 전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딜쿠샤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복원되기 전에 이 건물 모습으로 있었고 최대 17가구가 이곳에 방을 쪼개고 또 지하실 만들어져 있는 곳을 또 방으로 만들어서 각각 호로 만들어서 한 1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문화재가 됐다고요? 네, 거의 무단 점거 시거의 형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건공사가 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보건공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엘버터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인 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이 테일러 부부가 이 집을 만들었는데 이 부부가 인도에 여행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인도에 여행하면서 만났던 폐허가 된 궁궐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깊게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딜쿠샤, 그 궁전 이름이 딜쿠샤였는데 페르시아 말로 기쁜 마음에 곧 기쁜 마음 또는 행복한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네. 1923년에 이 집을 지으면서 딜쿠샤란 이름을 이 건물에 주었습니다. 보시면은 딜쿠샤 건물에 가보시면 동쪽 화강석 벽 기단에 딜쿠샤 1923년이란 정초석과 함께 밑에 보면은 시편 126장 1절이 써져 있어요. 내용은 써져 있지 않고 성경에 그 부분만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가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헛되고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딜쿠샤를 짓고 있는데 이제 일단 먼저 딜쿠샤의 건축 특색을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23년에 지어졌던 집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초가집이나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었고 이를테면 문화주택 같은 뭐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였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아니죠.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대부분 그 선교사 신앙 공동체처럼 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워낙 적게 들어오고 눈에 띄니까 미국의 감리교나 다른 어떤 장로교라든지 같이 합해서 그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같이 집을 짓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양 양식의 집을 지었지만 우리가 지었던 서양 양식의 집과는 달리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고향 양식대로 집을 지은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집들이 또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도 미친 영향이 꽤 크겠네요. 네, 많습니다. 네. 그 벽돌집은 사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벽돌집을 짓지는 않았죠. 기와에다가. 그렇죠. 벽돌집은 돼지 삼형제 중 막내가 지은 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서구인들이 물론 이제 중국인들은 벽돌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벽돌의 하방 벽으로 사용했지 집 전체를 벽돌로 하는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드물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급격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은 물론 이제 이 건물들의 형태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라 또는 고향의 특색을 거의 다 이제 이식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특이하게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평면이 일자형인데 동쪽과 오른쪽과 서쪽에
날개동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 사이에 그 기둥으로서 해서 이 계단 거실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진 2층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층 건물이죠. 왜냐하면 지하청이라고 하는 부분, 지층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제 기계실이라든지 당시에는 와인 셀러로 저장고로 사용하고 뭐 그런 어떤 수장고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건 땅과 지면에서 약간 떨어진 1층과 2층에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약간 경사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네. 지하층이 전체 건물에 이렇게 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네. 지하층이지만 일부는 이렇게 지상으로 드러나 네네. 있는 일종의 뭐 영국으로 따지면 그라운드층 비슷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우리 왜 영국 주택들 이렇게 길거리 보면 계단을 한 반층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집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1층 진입부가 지면에서 한 반층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네.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 유럽에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지어진 집들을 보면은 지층은 거의 다 이렇게 기계실이라든지 다른 부대 시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쓰고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1층부터죠. 그래서 이제 2층을 0층으로 표현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층수가 우리 한국이나 동양과 다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보면은 1층을 0층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0층, 네. 그라운드층. 그라운드층으로 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이제 주택 기능으로만 쓰여나요? 네, 순수한 주택 기능입니다. 네. 일단은 집을 알려면 집주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이 집주인이었던 엘버트 테일러 네. 씨. 네, 엘버트 테일러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집이 평범한 외형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한국에서는 유럽인이 지은 벽돌이기 때문에 특이한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본국에 가면 흔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건축사적인 부분을 빼고 보면 이제 이 엘버트 테일러가 한국에 와서 했던 그런 행적들 때문에 더욱더 이 집이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엘버트 테일러는 1897년에 한국의 광산 개발을 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서 어떤 골동품도 팔고 외국에서 자동차와 그리고 근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축음기, 타자기 같은 것들 수입해서 팔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의 골동품을 유럽에 팔기도 합니다. 그런 골동품상으로 해서 오퍼상이었네요. 네, 무역업자. 네, 지금 조선 호텔 아시죠? 조선 네. 호텔 근방에 이제 두 개의 가게를 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성공적인 당시에 소공동 일대가 그런 맞습니다. 골동품 거래의 메카였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흔히 쉽게 오고 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가의 집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한국의 역사에 거의 이 테일러 가문의 이름을 남기는 가장 큰 일을 한 게 1919년 2월 28일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태어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3.1 독립운동을 한 날이죠. 그 아들이 태어난 침상 밑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침상 밑에 독립선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보고 남동생, 아래 동생한테 자기가 기사를 써서, 그때 당시는 이제 연합통신의 아까 무역업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네. 특파원이기도 했다는 건가요? 임시특파원. 네. 워낙 어디의 그때는 특파원인가요? AP 연합통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AP인지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기록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합통신의 임시특파원이었는데 3.1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1942년에 미국과 일본이 적대국이 되는 거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네. 한국의 조선 내에 있는 미국인들은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는 딜쿠샤의 집과 그리고 모든 가재 도구를 다 남겨두고 몸만 간신히 이제 미국으로 추방되어서 가게 됩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1948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아내가 그 유해를 들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아버지의 묘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안장되는
그러니까 이 엘버트 테일러가 한국에 이제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네.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중요한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내용들을 세계에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그가 딜쿠샤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거주를 했던 거네요. 네네네. 그 이후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 딜쿠샤는 어떻게 됐나요? 중요한 건 또 1923년에 지어진 이후에 1926년에 낙뢰가 떨어져서 불이 납니다. 전소. 네. 그런데 지층에 화강석은 벼락 맞은 건 좀 안 좋은 느낌이다. 네. 전소를 하고 1930년에 다시 4년 후에 다시 재건을 해서 그 건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딜쿠샤의 원형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지었던 딜쿠샤하고 네. 재건을 그러니까 뭐 전소하진 않았을 테니까. 전소하진 않고 예. 그러니까 좀 보수를 해서 다시 이제 재건을 했는데 네. 그럼 거의 뭐 처음 계획했던 거나 재건한 집이나 별로 비슷하다고 사진을 보면 그 남아있는 거는 흑백 사진 몇 장인데 그렇게 큰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초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으니까 목조 올리는 거는 쉽게 목조로 네, 지붕을 올리는 거는 했을 쉬우니까요. 네. 쫓겨난 다음에 이 딜쿠샤는 정치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소유가 됐는데 1963년이 되면서 다시 국가 소유로 반환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딜쿠샤는 그냥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면서 그곳에 자기의 가구를 꾸미고 만들고 하면서 집들이 19가구, 17가구까지 늘어나는 그럼 그런 상황이 그때는 되었습니다. 이 딜쿠샤라는 건물이 네. 뭐 써있으니까 딜쿠샤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테일러의 집이라는 거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몰랐던 네. 건가요? 네네. 오, 그러면은 우리가 딜쿠샤가 테일러 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는 브루스 테일러가 방문하면서부터인가요? 네네. 그 전에 2005년에 딜쿠샤를 알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냈는 동초석을 확인하고 딜쿠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 브루스 테일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테일러는 테일러의 딸이죠. 딸인 제니퍼 테일러가 2016년에 한국에 방문해서 브루스 테일러 사망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유물과 테일러 할아버지였던 할아버지의 유물과 할머니가 쓰신 뭐 이런 작은 기록물들 그리고 한국 관련된 서울을 살았던 서울 풍경에 관한 것들 한국에 있었던 모든 어떤 기록들을 다 서울에 기증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근대에 대한 기록을 네. 그 당시를 살았던 외국인 가족이 네. 이제 기증하면서 딜쿠샤가 박물관으로 다시 거듭나게 네, 되는 네. 계기가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2017년이 되면서 딜쿠샤는 이제 등록 문화재가 되고 논의가 된 끝에 거기서 거주하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네. 거쳐서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원을 해서 네, 다시 굉장히 개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시관을 복원한 전시관을 가보시면은 그 호박 목걸이가 놓여 있어요. 이 호박 목걸이 그 키워드가 계속 호박 목걸이라는 단어를 눈에 이렇게 띄실 텐데 그 이유가 이 호박 목걸이가 엘버트 테일러가 인도에서 그녀에게 이제 결혼 프로포즈 할 때 선물했던 게 호박 목걸이였고 그리고 이 호박 목걸이는 또한 이 메릴린이 테일러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 한국살이를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책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유고로 남았는데 아들이 이제 다 정리해서 1992년에 호박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냅니다. 그래서 호박 목걸이는 은유적으로 이 메릴린 릴리 테일러, 이 테일러가가 집안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시작점이자 마지막 점인 어떤 하나의 은유적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이름을 호박 목걸이라고 지은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테일러와 결혼하면서 인도에서 한국에서의. 호박 목걸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폐허 궁전을 보면서 내가 결혼해서 집을 지으면 이 폐허의 이름인 것처럼 딜쿠샤라고 이름을 짓겠다. 네. 결국은 지었고 그러고 보니까 약속한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네 이분이.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호박 목걸이 한 점에서 하니까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네요.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서울시립 역사박물관
북한에서 한번 전시를 했을 때 그때 제목도 호박 먹거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이 기술을 하고 역사의 네네. 기록을 남겼는데 이 부인은 뭐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할까요? 영국 출신의 연극인이었는데 순회 공연하다가 이제 엘버트 테일러를 도쿄 요코하마에서 만났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인도의 여행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이후엔 그림도 굉장히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 그 집사라든지 김주사라든지 뭐 옆에 함께했던 그런 한국인들 그런 모습들을 다 그림으로 기록하고 금강상도 기록하고 금강의 채굴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케치로 남겨서 그 당시에 금강을 채굴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약간은 선진화된 그 방식이 유입된 경로를 보여준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 한 장이. 엘버트 테일러가 이렇게 외신 특파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면 오히려 그 당시의 일상적인 그 근대의 풍경이랄까 네. 이런 것들을 소소한 기록으로 남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부인인 메릴린 테일러네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그 정도 활동을 했으면 연극 배우였죠. 뭐 요코하마에서 만나서 인도에 가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았잖아요. 네. 굉장한 여성이네. 신여성의 신여성이죠. 모범이네요. 모험을 좋아하는 신여성이죠. 그러면서 연기도 하지, 연극 공연도 네. 하지, 그림도 그렸지, 글도 썼지. 네. 정말 훌륭한 여성이군요. 한국에서도 그 외국인들, 한국에 지금 주재했던 외국인들, 당시 외국인들 앞에서 같이 뭐 연극이나 그런 공연 같은 것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주택을 보면 이제 주택의 특성을 할 텐데, 뭐 1층은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뭐 거실과 뭐 주방과 뭐 현관과. 근데 2층으로 올라가면 1층이 약간 공적인 거실 역할을 네. 했다면 네. 2층 거실은 약간 사적인 가족실 역할인데 네, 양쪽 윙이 결국은 한쪽은 남편의 공간, 한쪽은 부인의 공간인데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작업실을 가지고 네, 있는 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독특했었거든요. 네. 우리도 안채 있고 네, 사랑채 있고 있듯이,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갔나? 그렇죠. 공간 기능을. 근데 외국에서도 이게 네. 부부가 한 침실을 쓰는 전통이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래요.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통이어서 네. 저는 이 평면을 보고 뚜렷하게 그게 이제 한 집에서 드러났기 네. 때문에 좀 평면이 궁금해졌어요.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도 나뉠 뿐더러 사적 그쵸? 공간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자녀 방은 어디 있나요? 자녀 방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손님 부인의 게스트가 왔을 때도 하는 방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당시 테일러가 언론 활동을 했던 그 기사라든지 그때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고 메릴린리의 이제 스케치 원본이 있습니다. 이게 이 딜쿠샤의 복원 과정을 보면 제니퍼 테일러가 기증한 그 많은 유품들 덕분에 이 딜쿠샤가 이렇게 박제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당시의 생활 그대로 볼 수 있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역사관이라고 복원하고 개관한 곳을 가보면 거의 사진들이 뭐 사본이거나 맞아요. 모조품을 갖다 놓고 굉장히 성의 없게 보이고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딜쿠샤인 경우는 제니퍼 테일러의 그런 많은 유품도 이제 정말 함께, 이렇게 양도 되고 질도 되고 네. 또 더군다나 이게 가려져서 점거하고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이 집 자체가 상당히 잘 보존된 거잖아요. 가진 자가 있었으면 분명히 구조적으로 다 털고 그죠. 뭔가 누군가가 소유했으면 이거 재개발해서 빌라를 지어야지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제가 이 2016년도에 이곳을 14년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도 없었고 그냥 언덕 위에 있는 하나의 벽돌 건물이었어요. 작은 집들 사이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풍경도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가서 보면 그 전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시도 좋고 물론 그 거실은 그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았을 때 사용했던 기자재들, 뭐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진을 보고 비슷한 것들로 재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건물 자체는 원형이고 오리지널이고 그죠? 그리고 그 건축의 가장 특색 있는 뭐 공동벽을 사용한 것들 보면 공동벽이라는 게 이 건물을 보면서 처음 듣는 단어긴 한데 많이 아실 겁니다. 벽돌을 여러 개를 쌓아서 그 가운데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외기가 왔을 때 곧바로 실내로 전달되지 않고 한번 거치고 네, 실내로 들어가게 방음과 방열, 그 열도 봐가지고 그리고 방습 그런 난방이 다 되는. 네, 쌓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까지 이제 고민해서 했다는 거는 아마 테일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작은 재료지만 이것으로 최대한 어떤 효과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술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세 겹으로 쌓은 공간벽 쌓기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누군가 뭐 기술자가 있었겠죠. 테일러는 고민을 했겠죠. 추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런 식으로. 무역상이고 특파원이었지 뭐 건축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집을 지었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해요. 근데 좀 낭만적으로 보면은 되게 낭만적인 집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신혼여행 때 가서 본 폐허의 궁전 이름을 언젠가 우리가 집을 지으면 딜쿠샤라고 이름 짓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집이고 자서전은 프로포즈 할 때 받았던 그 호박 목걸이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약간 메리 린리 테일러와 엘버트 테일러 그 두 사람이 저는 지금 그냥 보면 양쪽에 윙이 이렇게 두 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서재 두 양쪽 서재가 조금씩 앞으로 내밀면서 이 서재 윙 부분이 삼면의 그 전망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진취적인 느낌을 줘요. 이 집 자체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그 고유의 영역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낭만적인 사랑의 증표 같은 집이랄까? 이름부터가.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기쁜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복원 과정에서 외형 창이 가지고 있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창이 아치형 창이고 밖에서 봤을 때도 아름답고 굉장히 낭만적인데 이 복원 과정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 아치 부분이 저는 많은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원형에서부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아치의 인방이 있으려면 이 석재의 화강석 인방이 없어야 되고 이 화강석 인방이 있으려면 아치가 없어야 되는데 복원하면서 아치도 만들고 그런데 이 아치를 다시 깨서 화강석을 넣었던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호에서 아치를 만드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힘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아치를 굳이 또 만들었는데 이 화강석의 인방을 또 끼워 넣었다 이런 사례 당대 이제 비슷한 시대 때 만들어지는 건물을 보면은 화강석을 하나만 두든지 사진을 보시듯이 아니면은 여기 이제 감리구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인 경우도 아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유로 이 둘을 했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적으로도 그렇다면 이게 또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아치형을 가지고 있던가 해야 되는데 창마다 모두 다 너무 불규칙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사진을 보면서 어떤 형태의 고증을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당시에 전소되면서 창을 갈면서 주변에 처리가 그렇게 돼. 근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벽돌을 헐거나 그러지 못했을 테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이 파사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2014년도에 여기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철거되기 전이고 몇 분이 사는 집이었어요. 거의 어둡고 황폐화되고 했는데 그 계단실의 원형 이 계단찬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유리통으로 돼서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근데 복원 이후에 보니까 벽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창을 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이게 없어졌지? 그때 제가 이 공간을 방문했을 때 물론 낡고 막 어둡고 했지만 이 공간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찾았어요. 복원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게는 복원 전에도 이 원형을 살리는 걸로 되어 있고 복원 후에도 이 원형을 살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평면에도 이거는 다른 평면이에요. 계단실이 원형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네요. 예, 팜플렛에 나온 거랑 그 복원 보고서랑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에선지 이게 사라졌는지가 저의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형이었는데 오리지널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 오리지널의 이 아름다웠던 창을 이 창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엘버트 테일러가 그 한국의 당시 전기 상황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당시 이 집을 딜쿠샤를 지을 때 언덕 위에 이 집 한 집뿐이 없었어요. 벽돌집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버트 테일러는 그냥 그 집 자체에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측에 난 이 자연 채광이 항상 이 공용 공간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발기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호를 없앤 거는 참 아쉽고 많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원형의 그 모습하고 그 역사성, 그것을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한국 역사에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가치들이 굉장히 빛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당시 경성의 풍경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뒷모습이 있는 사진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뒷모습은 안 보이네요. 뒷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 그것만 있으면. 근데 또 어떤 사진들을 발굴하면 찾아내면 어딘가 한 컷에 이렇게 찍혔을 수도 있죠. 네네. 네, 오늘 낭만적인 희망의 집 딜쿠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은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어디로 가냐고 안 했네? 안 했? 안 해도 돼?